서기 2세기 후반,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로마와 한제국이라는 거대한 두 문명의 성립을 가능케 했던 온화한 지구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간 안정적으로 이어진 살기 좋은 환경이 끝나고 잦은 전 지구적인 화산 분출과 그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 다양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계는 농산물 생산의 감소와 다양한 전염병, 즉 패스트, 결핵, 천연두 등이 창궐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라시아의 서쪽, 발전된 행정체계와 더불어 오현제라 불리는 위대한 통치자들의 등장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로마는 2세기 후반에 닥친 이 위기를 수십 년 정도 뒤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기 전까지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위기의 실체를 크게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반면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동아시아의 또 다른 제국인 후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훨씬 나빴습니다. 우선 후한 제국은 위에 언급한 주요 전염병 등의 발원지인 실크로드와 유목민의 거주지와 밀접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서역이라 부르던 대도시 장안의 서쪽이 바로 전염병이 창궐하던 땅이 시작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후한 말 중국에는 각종 역병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온 식량 위기는 비단 후한 제국의 백성들만 더 배고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장성 너머의 유목민들 역시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기아에 고통받고 있었고, 이 기아는 유목민들의 후한 제국에 대한 침공과 약탈을 부추겼습니다. 오랫동안 중원을 위협하던 흉노는 물론 선비, 오환, 강족 등 삼국지에 등장하는 이민족들의 발원은 이러한 식량 위기와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시기에 후한 제국의 내부 상황은 참으로 한심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일단 후한 제국 자체가 한 번 망한 전한의 유시 황조에 산소 호흡기를 씌워 부활시킨 것이기에 완벽하게 개혁적인 정치를 추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랬기에 광무제 유소와 같이 뛰어난 개혁 군주가 있었음에도 그 전성기는 불과 반세기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쇠퇴기를 걸었습니다. 후한 쇠락의 중심에는 황권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이 전권을 휘두르려는 외척과 환관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힘을 잃어가는 관료 조직과 제야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한 시기 왜 환관이 날뛰었는가? 전한이 외척인 왕망에 의해 멸망했기에 후한의 황제들은 대대로 외척 세력을 병적으로 견제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성장한 세력이 바로 황제의 비선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환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후한의 황제들은 어린 시절에는 외척의 압력을 받다가 성인이 된 후에는 환관을 이용해 이들을 쳐내곤 했는데, 이것이 환관 권력 성장의 결정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관료 조직은 황제의 눈과 귀를 장악한 환관들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과거 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절, 추천으로 관료를 임명하던 후한 시대에 환관에 눈에 들지 못하면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던 비주류 관료들과 제야에 명망 있는 학자들은 이런 환관들의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청류, 그리고 환관과 그에 동조한 이들을 탕류라고 칭하며 환관 세력을 공공연히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실세였던 환관들은 이에 분노하여 결국 유학자 관료와 지식인들이 두 번에 걸쳐 큰 화를 입게 되니 이를 당고의 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고의 화는 후한의 지식인 사회가 후한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후한 쇠퇴의 시기에 제국의 운명을 책임졌던 황제들이 바로 환제와 영제였습니다. 이 둘은 모두 아주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고, 때문에 당연히 황권 강화를 위해 환관 권력에 아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통치 시기 흔히 한영이라 불리는 암흑기에 사이좋게 한 번씩 제1차 그리고 제2차 당고의 화가 일어나 청류 세력이 일소되었습니다. 특히 이중 영제는 환제를 능가하는 거물급 암군이었습니다. 그는 환제가 시작한 말단 관직의 매관매직을 확대하여 고위직까지 팔아치워 국고가 아닌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바빴습니다. 관직 매입에 비싼 돈을 바친 관료들은 이를 메우기 위해 백성들을 더욱 쥐어짜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영제는 청렴한 관리들에게도 강제로 돈을 받아 처먹었는데, 억지로 임명장을 받아든 관리 중에는 부임도 중 자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주색을 일삼고 취미로 당나귀 마차를 몰며 낙양대로를 질주하던 영제와 그에 앞서 후한을 멸망열차에 태운 환제는 모두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이 둘뿐만 아니라 서기 105년부터 189년까지 84년 동안 무려 8명의 후한 황제가 거의 10살이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20대에서 30대 전에 요절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환식이 5천만에 달했던 인구는 후한 말에 이르자 1,000만 밑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삼국지 이야기를 이어가며 제갈량, 주유 등 많은 인물들이 각혈함에 병사하는 일화가 등장하는 것도 이런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염병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앗아가니까요. 그리고 고귀한 황제마저도 이렇듯 언제든지 요절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근원적 삶에 대한 공포는 다름 아닌 미신 숭배를 강화시켰습니다. 바로 후한을 멸망으로 이끌 태평도와 황건당이 나타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후한의 외부적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와 역병의 창궐, 그리고 이로 인한 유목민의 중원에 대한 침략 증가입니다. 어려워진 환경에 고통받는 것은 중원 사람들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황위를 물려받은 환제는 개인적으로 방탕했을 뿐만 아니라 황로사상에 심취했었습니다. 황로사상은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와 도교의 시조인 노자를 숭배하는 도교의 한 분파로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순리를 이루면 개인의 안위와 사회의 태평성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황로사상은 원래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서 발원하여 전한 때까지 유행하다가 한무제가 이를 탄압하고 철저하게 유학만을 따를 것을 지시하면서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후한시기 사회가 어려워지자 다시 고개를 들어 황실에서도 유행하게 되었던 사상입니다. 특히 환제의 경우 황위를 이을 위대한 용의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도술사들의 말을 신봉하였던 것이 황로사상을 맹신한 개인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황로사상은 원래 개인의 청빈과 자연회귀를 강조하는 도덕적인 면도 있었으나 환제는 이를 신하들에게만 강제할 뿐 본인은 환락을 즐겼으니 이게 설득력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환제가 위대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황위가 친척 영제에게 이어졌지만 영제 역시 황로사상에 심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황실에서 황로사상을 숭배하다 보니 백성들도 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병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도사들이 주장하는 기적의 만병통책을 쫓아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이런 도사들 중 하나가 서기 170년대 어느 시점, 즉 영제 시기 초에 등장한 장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파를 태평도로 규정하며 병을 치유하러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부적을 태운 물을 먹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효험이 없었겠지만 자연 면역으로 치유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곧 장각의 도술로 치유가 되었다고 믿었고 장각의 명성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장각은 초기에 오늘날의 하북성에 자신의 근거지를 마련했으나 이내 태평도는 후한 13개 주 중 8개 주의 지부를 가진 거대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조정에도 전해졌습니다. 조정의 대신이었던 유도가 이를 경계하여 병력을 파견해 장각의 무리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에 태위였던 양사가 호응하여 토벌군을 모집해야 한다고 상소했으나 주색잡기에 빠진 영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정의 대신들은 태평도를 감싸기까지 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조정을 대신하여 백성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조직을 만들 정도의 인물이었으니 장각 역시 보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에 깨어있는 대신들 사이에서 자신과 태평도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먼저 선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183년 유독 혹독한 겨울이 닥쳤고 많은 백성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민심의 이반을 강하게 느낀 장각은 드디어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이듬해인 서기 184년 봄, 장각은 추종자들을 수도 낙양에 잠입시켜 한밤중에 성안 곳곳에 갑자라는 낙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이는 서력 184년이 갑자년이고 이 해가 길한 해로 태평도가 천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수하인 마언이를 파견해 태평도에 호응하는 환관인 중상시 봉서와 서봉에게
그를 돕도록 지시했습니다. 즉 수도를 내부에서부터 바로 타격하여 황실을 전복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장각에게 매우 불행하게 돌아갔습니다. 장각의 제자였던 당주가 배신하여 조정의 일을 고변하였고 결국 마원이는 환관과 접선하기도 전에 붙잡혀 거열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시간 황제 영제도 드디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제국의 심장을 노린 종교 반란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영제는 즉시 자신의 처남인 하진을 계엄사령관에 해당하는 대장군에 임명하고 병력을 소집하니 근 10만에 이르렀습니다. 장각 역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각은 스스로를 하늘의 장수라는 뜻의 천공장군, 자신의 둘째 동생인 장보를 땅의 장수라는 뜻의 지공장군, 막내 동생 장량은 만인의 장군이라는 뜻의 인공장군으로 자신들의 지부가 있는 8개 주에서 동시에 거병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은 노식, 황보숭, 주준을 세 방면으로 파견하여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장각은 태평도의 사상을 보이고자 병사들에게 노란 수건을 머리에 두르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종교 반란인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황건적은 비정규군이었으나 대단한 군세였습니다. 정사삼국지에 따르면 그 수가 무려 36만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던 한나라 조정이 황건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삼국지를 이끌어간 군웅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흔히 황건적의 난으로 알려진 태평도의 반란은 중국 최초의 대규모 종교 반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후한 조정은 이와 같은 형태의 반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교 반란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진 신도들이 병력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의 모든 황건적 병력이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군사기술적 측면에서는 저질 군대였겠으나 그들에게는 신앙이라는 무기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장각은 자신의 군대에게 전투에서 죽게 되면 다음 생애에는 고귀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식의 사상적 마약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불교의 윤회설은 이 시기 이후 몇 세기에 걸쳐 도교에 수용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영제와 후한 조정에서 하진을 계엄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대장군에 임명하였습니다. 다만 하진은 도축업자 출신의 외척으로 영제의 처남이었기에 실질적인 군지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그 휘하에 노식, 황보숭, 주준 3명의 지휘관을 전선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황보숭은 전형적인 무인가문 출신의 무장으로 황건적 토벌에는 적임자가 임명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미 선대부터 뛰어난 무장들이 많이 배출된 바 있었고 본인 역시 당시까지 엄청난 공적은 없었으나 다른 무장들의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보아 익히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준의 경우는 황보숭보다는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인명이었습니다. 주준은 당시로서는 변방인 남쪽 양주 회계군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양자강 이남이 중국 경제 중심지이지만 이때까지는 중원이 아닌 사실상 오랑캐 땅에 가까운 취급을 받던 오지로 회계는 바로 그 옆이었던 것입니다. 주준은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지방 관리이자 군인으로 성장하여 명성을 획득한 케이스였습니다. 황보숭의 가문 역시 주준과 같은 변방인 서쪽 량주에서 발원하였으나 황보 가문은 이미 낙양에서 군인 가문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주준은 이와는 달리 선대 후광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은 이런 이들의 배경을 고려하여 주준을 최남단의 황건적을 토벌하는 우중랑장으로, 황보숭은 주준보다는 북쪽이지만 황도인 낙양에 조금 더 근접한 지역에 위치한 황건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좌중랑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주준은 양자강 연안의 토박이이니 이 지역의 적을 토벌하고, 황보숭은 그런 주준을 돕는 한편 여차하면 북쪽의 적까지 토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식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식은 황건적의 본진이 있는
기주에 거록방면을 토벌하는 북중랑장에 임명되었는데 그곳에는 태평도의 숙의 장각뿐만이 아니라 그의 두 동생 장보, 장량의 진영이 모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보숭과 주준의 임무가 최소한 남쪽에서 낙양으로 올라오는 황건적을 막는 역할이었다면 노식은 그 사이 적의 본진을 함락시켜 황건적의 사기를 꺾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전세는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노식은 황보숭이나 주준과는 다르게 학자 출신이었지만 거구의 무의에도 출중한 문무겸장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광군은 수적 열세와 장각의 정예병을 상대한다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장각을 후퇴시켜 광종 지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세가 순탄하게 흘러가자 망할 후한 조정에서 또 분위기가 느슨해져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찰을 명분으로 전장을 방문한 환관 좌풍은 노식에게 조정에 좋은 보고서를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래가 청류 인사였던 노식이 환관의 이런 부정한 요구를 승낙할 리 없었고 좌풍은 당연히 조정에 돌아가 노식이 포위를 할 뿐 장각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영제와 조정은 노식을 해임하였고 이 자리에는 훗날 악명을 떨칠 동탁이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주준 역시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초기 주준은 원래가 양자강 연안질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임명된 인사였던 만큼 양자강에서 거리가 있었던 영천에 자리한 황건적 파제에게는 고전했습니다. 영천은 황도인 낙양에서 멀지 않은 중요한 곳이라 황보숭까지 가세하여 적을 상대하고 있었지만 전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때 낙양에서 영끌에서 이들에게 더 지원한 병력이 고작 3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3천의 구원병을 이끌고 전장에 합류한 장수가 바로 훗날 위나라의 창업군주가 되는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황보숭의 화공을 도와 파제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면서 난세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황보숭과 함께 남쪽 서화까지 내려가 또 다른 황건적 사령관 팽탈까지 제압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황보숭의 도움으로 간신히 파제를 격파하긴 했지만 주준 역시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전장이 자신이 좀 더 익숙한 장강에 가까운 연암 지역으로 내려가자 명장으로 돌변하여 그 지역의 황건적을 쓸고 다녔습니다. 훗날 그는 이 공로로 광록대부에 봉해집니다. 이때 주준의 좌군 사마, 즉 직속 부관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던 이가 바로 손권의 아버지인 손견입니다. 주준은 10대 후반부터 무공이 특출했던 손견의 재능을 알아보고 직접 자신의 부관으로 삼을 정도로 손견을 아꼈습니다. 결국 손견은 이때의 공적을 바탕으로 무장으로 성장하고 그의 가문은 먼 훗날 오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 삼국지의 마지막 한 축이 되는 충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유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잠시 거슬러 탁군 탁현이라는 곳으로 무대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삼국지의 마지막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활동한 전설적인 소설가 나관중에 의해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으로 설정된 유비는 입지전적인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고향은 탁군 탁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 마을의 유씨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황족들의 지방 집성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족이라고는 해도 그들이 말하는 그 뿌리는 수세기 전 전한중기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유비를 전한의 중상정왕 유승의 후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은 자식이 무려 12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 황실은 국성인 유씨를 참칭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암암리에 장려하는 측면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비의 고향 마을이 유씨 집성촌이라고 해도 이들을 황실 가문의 후손이라고 단정짓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훗날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는 유비를 황실의 일원으로 인정했지만
실상 유비의 족보를 확인하는 것은 당대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헌제는 자신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당시 승상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 유비를 황숙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의 유비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입니다. 유비와 그의 어머니가 집신과 돗자리 간의 수공업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은 그 가세가 상당히 기울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유비의 조부인 유웅이 혈령까지 지냈다는 것은 유비의 가세가 기운 것이 집안이 원래 찢어지게 가난했다기보다는 어려서 아버지를 이어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어린 시절의 유비는 총명하고 야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집 단밖에 15m에 육박하는 거대한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큰 나무 때문에 후대에 그의 마을을 뽕나무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나무의 풍성한 나무 그늘을 보며 유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젠가 꼭 깃털로 장식한 개걸을 탈 테다. 여기서 말하는 개걸란 전통적으로 천자, 즉 황제의 수레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영모 혐의를 쓸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런 이유로 그의 숙부인 유자경이 가문을 멸족시킬 소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유비 본인이 실제 황제가 되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며 신하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감개무량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에게는 어린 유비의 외향적인 성격을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15살이 되던 해, 유비는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황건적 본진 토벌의 중책을 맡았던 노식의 제자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식은 당대의 대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 제자였는가에 따라 학벌이 결정되는 사회였습니다. 즉 스승이 오늘날의 대학 간판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는 것인데, 노식은 당대 전국구 학자로 손에 꼽힐 만한 명성이 있었으니 유비는 오늘날로 치면 한나라에서 최고 대학에 다니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비는 집안이 풍족하지 못하여 친척인 유원기의 후원으로 노식의 학당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멀리까지 가서 공부할 해외 유학 비용을 친척이 대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유비가 그만큼 총명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지 지역의 수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인지 유비는 이후 공부보다는 다른 잡일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진수에 따르면 그는 개와 말, 그리고 음악과 화려한 옷을 즐겼다고 하는데, 즉 도박과 유흥에 빠졌다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서 특유의 친화력과 인품으로 유비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와 친분 관계를 맺으니 이것이 또한 유비의 성품을 짐작케 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관우장비와도 인연을 맺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관우보다는 장비가 유비와 먼저 아는 사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비는 유비와 같은 탁군 사람이지만 관우는 완전히 다른 지역인 하동군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장비는 그 학식이 빈약하지만 유비와 동양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친해지기 쉬웠겠지만, 타 지역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전근대 사회에서 관우는 장비의 소개 없이 지역 엘리트와 쉽게 친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사 삼국지에서도 장비가 그를 따랐고 이후 그들이 유비와 친해졌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것처럼 삼국지연의 도원결의는 사료적 근거가 없는 허구입니다. 다만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친형제처럼 대하고 이들과 호영호제했다는 것은 정사 삼국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자 진수는 이를 유비가 잠잘 때도 관우 장비와 했고 그 정이 형제 같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력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유비는 의용군을 모집하여 진압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유비는 관군을 이끈
교위 추정의 부장이 되어 복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비는 스승인 노식이 북중랑장이라는 중책을 맞아 장각의 본진을 공략하고 있는데 어째서 노식에게 달려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소설인 삼국지연의에는 유비가 노식을 찾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노식이 좌풍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해임된 것을 목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비는 노식이 싸우고 있던 기주방면으로 내려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비의 고향인 유주에 또 다른 황건적의 근거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당장 고향의 황건적을 토벌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다행히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는 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185년 황건적의 난이 일단락되었을 때 유비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안희연의 위에 임명되었습니다. 현이라는 직위는 현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관리로 현대로 치면 비교적 큰 규모의 지방경찰서장에 임명된 셈이었습니다. 훗날 유비의 라이벌이 되는 조조가 황건적 토벌 이후 태수와 동격인 상에 봉해졌고 조조에 비하면 출신 성분이 한참 떨어지는 손견조차도 오늘날의 거의 준장급이라 할 수 있는 장군의 부관인 별부사마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한미한 시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유비는 훗날의 라이벌들에 비해 활동 범위나 그 공적에 있어 출발점에서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끝났을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유비가 나머지 두 세력과 천하를 다투는 천하 3분지계의 한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유비가 훗날 위명을 날리게 되는 라이벌 군웅들에 비해 당시로서 그나마 내세울 것이 있다면 대학자 노식의 제자라는 것, 즉 학벌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비가 황족임을 내세웠지만 후 한조정은 전한의 황족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유비가 좀 더 세력이 커질 때까지 그의 가장 큰 버팀목은 허울뿐인 유시성이 아니라 스승 노식의 항맥, 다시 말해 같이 공부한 동문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그의 쟁쟁한 선후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골에서 현이나 하고 있었던 유비에게는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